군주론.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쓰인 한 권의 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악마의 교과서라 불렸고 교황청은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은 이 책을 전장에까지 가져갔고 처칠은 밑줄을 그으며 읽었으며 현대의 CEO들은 경영 바이블로 삼고 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지금부터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1장 몰락한 남자의 편지. 1513년 이탈리아 피렌체 외곽의 작은 농장. 한때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를 책임졌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유럽 각국의 왕과 교황을 만나며 피렌체의 운명을 좌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야심을 일궈냈으며 무엇보다 당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유능했던 남자 체사레 보르자를 직접 만나 그의 통치수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낮에는 나무꾼처럼 장작을 패고 농부들과 술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1512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 돌아왔습니다. 공화정은 무너졌고 마키아벨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위, 명예, 영향력.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에 대한 반역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트라파도라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양 손목을 뒤로 묶어 천장에 매달아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어깨가 탈구되는 고문이었습니다. 4차례나 매달렸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방은 되었지만 피렌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매일 밤 해진 옷을 벗고 마치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앉아 고대의 위대한 정치가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정치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자신이 평생 목격하고 경험한 권력의 본질을 벼랑 끝에서 써내려간 절박한 기록입니다. 2장 권력은 어떻게 얻는가? 마키아벨리는 책의 서두에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쓸데없는 인사치레 같은 건 없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작전 브리핑을 하듯 그는 말합니다. 군주국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세습 군주국과 새로운 군주국이다. 세습 군주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나라, 익숙한 왕가의 통치. 백성들은 이미 그 가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군주가 극단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권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진 것은 새로운 군주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혹은 남의 것을 빼앗아 세운 나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려운 게임입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역사 속 사례들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먼저 모세. 성경 속 인물이지만 마키아벨리의 눈에 모세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새로운 질서를 세운 사람.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2가지가 있었다고. 첫째, 기회.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받고 있었기에 그들을 이끌 기회가 생겼습니다. 둘째, 능력. 그 기회를 실제로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2가지를 각각 포르투나, 운명과 비르투라고 불렀습니다. 이 2 개념은 군주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축입니다. 운명이 기회를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비르투를 가진 자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시대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운명은 거센 강물과 같다.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그러나 평소에 제방을 쌓고 수로를 만들어 놓은 자는 홍수가 와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명의 절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나머지 절반은 준비된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3장 체사레 보르자 완벽한 군주의 초상.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서술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체사레 보르자.
이 이름만으로도 당대 이탈리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탈리아 중부의 로마냐 지방을 정복한 남자. 그는 잔인했고 교활했으며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1502년 피렌체의 외교 사절로 체사레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마키아벨리의 정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체사레가 로마냐를 정복했을 때 그 지역은 무법천지였습니다. 소영주들이 제각기 백성을 착취하고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체사레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라미로 데 오르코라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인물을 총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라미로는 기대대로 움직였습니다. 무자비한 탄압으로 로마냐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도적은 소탕되었고 반항하는 귀족들은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원한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사레의 놀라운 수가 나옵니다. 질서가 잡히자 체사레는 라미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체세나 광장에 라미로의 시체가 두 동강 나 놓여 있었습니다. 시체 옆에는 피 묻은 칼과 나무 도마가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기록합니다. 이 잔혹한 광경은 백성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경악하게 만들었다. 백성들의 분노는 라미로에게로 향했고 질서를 세운 공로는 체사레에게 돌아왔습니다. 잔인한 일은 부하에게 시키고 그 부하를 처벌함으로써 자신은 정의로운 군주가 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르투, 즉 정치적 역량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체사레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503년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체사레 자신도 심각한 병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교황 선출에 개입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적이었던 율리우스 2세가 교황이 되면서 체사레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몰락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체사레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 단 하나 운명의 극단적인 악의만은 막을 수 없었다. 비르투가 아무리 뛰어나도 포르투나가 완전히 등을 돌리면 인간은 무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르투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운명이 기회를 줄 때 주저하지 말고 움켜쥐어라. 사장 사랑받을 것인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제 군주론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논쟁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군주는 사랑받는 것이 나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은가. 마키아벨리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물론 둘 다 갖추면 최선이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 그런 걸까요?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혹한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란 본래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위험 앞에서는 비겁하고 이익 앞에서는 탐욕스러운 존재다. 잔인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4년간 외교 현장에서 수많은 왕, 교황, 장군, 귀족을 만나며 인간의 실제 행동을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실제 있는 모습으로 파악해야 한다. 사랑은 감사의 끈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끈은 이해관계가 걸리면 너무나 쉽게 끊어집니다. 반면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는데 이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밀라노의 지안 갈레아초 비스콘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관대한 군주였지만 바로 그 관대함 때문에 신하들이 그를 우습게 보았고 결국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반면 한니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수년간 적국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내부 반란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이유를 한니발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되 미움의 대상은 되지 말라. 두려움과 미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군주에게 복종하게 만들지만 미움은 군주를 제거하려는 동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군주가 미움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성의 재산과 여자를 빼앗는 것이라고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도 재산을 빼앗긴 것은 결코 잊지 않는다. 충격적인 문장이지만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본 인간의 민낯이었습니다. 5장 여우와 사자.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필요한 자질을 동물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군주론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 하나입니다.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짐승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선택해야 한다. 사자는 강하지만 함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우는 교활하지만 늑대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함정을 알아보기 위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약속을 지키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킨 군주가 아니라 교활하게 사람의 머리를 혼란시킬 줄 아는 군주가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은 당시 기독교 도덕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군주는 신의 대리인이었고 성실과 관대, 신앙심이 군주의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키아벨리는 중요한 조건을 덧붙입니다. 이 5가지 자질, 즉 자비, 신의, 인간성, 성실, 경건을 실제로 갖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이면서 필요할 때는 그 도덕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주는 배우여야 합니다. 아니, 배우보다 더 뛰어난 연기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의 연기가 실패하면 관객이 야유를 보내지만 군주의 연기가 실패하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6장 용병을 믿지 말라. 마키아벨리는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군사 문제를 정치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군주의 기초는 좋은 법률과 좋은 군대다. 좋은 군대가 없으면 좋은 법률도 있을 수 없다. 당시 이탈리아는 전쟁을 용병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은 돈을 주고 콘도티에리, 즉 용병 대장을 고용해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이야말로 이탈리아가 몰락한 근본 원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용병은 평화 시에는 당신을 약탈하고 전쟁 시에는 적에게 당신을 약탈하게 내버려 둔다. 용병에게는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동기는 돈입니다. 돈을 더 주는 쪽이 나타나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고 전쟁이 너무 위험해지면 도망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역사에서 이런 일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실제로 이 신념을 실천에 옮긴 적이 있습니다. 피렌체 관리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시민군 창설을 추진했습니다. 자국 시민으로 구성된 군대.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허술했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이 용병보다 100배 낫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땅, 자기 가족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시민군은 1512년 프라토 전투에서 스페인 정규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는 마키아벨리 개인에게도 정치적 몰락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군주론에서도 그는 거듭 강조합니다. 자국군이 없는 나라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7장 잔인함의 올바른 사용. 군주론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잔인함에 대한 논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잔인함에도 잘 사용된 잔인함과 잘못 사용된 잔인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 사용된 잔인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을 장악한 초기에 한꺼번에 단호하게 행사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 잘못 사용된 잔인함이란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실용적인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해악은 한꺼번에 가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맛보지 않아도 되므로 고통이 덜 느껴진다. 반면 은혜는 조금씩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더 오래 음미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의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 있는 관찰입니다. 기업의 구조 조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씩 반복해서 사람을 줄이는 회사와 한 번에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고 이후 안정을 추구하는 회사. 어느 쪽이 조직의 사기를 덜 무너뜨릴까요?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한 것은 잔인함 자체의 찬양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폭력이라면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8장 운명의 강물과 인간의 의지. 이제 군주론의 마지막 핵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제25장 운명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키아벨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운명과 신이 결정하는 것이니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키아벨리 자신도 때때로 이런 생각에 빠졌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자신의 몰락을 겪으면서. 그러나 그는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나는 운명이 우리 행동의 절반을 지배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혹은 거의 절반은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강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운명은 범람하는 강과 같아서 화가 나면 평야를 잠기게 하고 나무를 뽑아버리며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을 때 제방을 쌓고 수로를 정비해 둔다면 홍수가 와도 그 힘은 수로를 통해 분산되고 피해는 줄어듭니다. 이탈리아가 왜 외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가?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에 제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국군도 없었고 통일된 정치 의지도 없었으며 위기에 대비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운명이 홍수를 보냈을 때 이탈리아는 그저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또 하나의 파격적인 비유를 던집니다. 운명은 여성과 같다. 운명을 지배하려면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보다 과감하게 덤비는 자에게 운명은 더 쉽게 정복당한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불편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전달하고자 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감함이 신중함보다 낫다. 시대가 급변할 때 주저하며 기다리는 자보다 과감하게 행동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 예입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신중한 외교보다 전쟁을 선택했고 준비가 부족해도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파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가 바로 그런 과감함을 요구하는 시대였기에 율리우스는 성공했습니다. 반면 같은 전략을 시대가 신중함을 요구하는 시기에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율리우스가 오래 살아서 시대가 바뀌었다면 그는 반드시 파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을 테니까. 여기서 마키아벨리의 궁극적인 통찰이 드러납니다. 최고의 군주는 시대에 맞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 자신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성공을 가져다 준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장 이탈리아에 보내는 최후의 호소. 군주론의 마지막 장은 그때까지의 냉철한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쓰여 있습니다. 갑자기 마키아벨리의 목소리에 열정과 절규가 실립니다. 이탈리아가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린 지 얼마나 오래인가. 이 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외세에 의해 유린당하고 분열된 도시국가들은 서로 싸우기에 바쁘며 어디에도 이탈리아를 하나로 통합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마지막 장을 메디치 가문에게 바칩니다. 당시 메디치 가문은 교황 레오 10세과 피렌체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었고 이탈리아를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이 야만적 잔인함과 오만함에서 구원할 때가 왔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페트라르카의 시를 인용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정의로운 분노여 무기를 들어라. 전투는 짧으리니 고대의 용맹이 이탈리아의 가슴에서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 마키아벨리가 단순한 권모술수의 전도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열되고 짓밟히는 조국을 구하고 싶었던 애국자였습니다. 군주론은 그 절박한 소망의 산물이었습니다. 에필로그 500년 후의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의 호소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그의 책을 읽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끝내 정치 무대에 복귀하지 못한 채 1527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가 통일된 것은 그로부터 300년이 넘게 지난 186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은 죽지 않았습니다. 군주로는 출간 직후 교황청의 금서 목록에 올랐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더 널리 읽혔습니다. 금지된 책이라는 매력은 강력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젊은 시절 반마키아벨리론을 써서 마키아벨리를 비난했지만 왕이 된 후에는 마키아벨리의 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나폴레옹은 군주론에 빼곡하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무솔리니는 이 책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현대에 와서 마키아벨리는 더 이상 악의 교사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그는 최초의 근대적 정치 사상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도덕이나 종교에서 분리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출발한 최초의 사상가. 정치학, 국제관계학, 심지어 경영학의 원조. 그의 핵심 질문들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리더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연해야 하는가?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이 정치적으로도 옳은 결정인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나은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나은가? 관대함이 무능으로 이어질 때 군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마키아벨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답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불편하고 위험한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